안녕하세요, 서쌤입니다. 캐드 일반 세 번째 캐드용 소프트웨어입니다. 기출문제 분석을 토대로 중요한 부분을 강의하겠습니다. 캐드용 소프트웨어, 그 중에서 그래픽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사용자가 캐드를 사용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편의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디스플레이 형상을 표현해 주거나 아니면 조작이 용이하도록 해주는 기능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래픽 소프트웨어 기능으로는 그래픽 작성 기능, 또 편집 기능, 또 이것을 축소나 이동, 은선 처리, 수문선 처리를 하는 제어 기능, 그리고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불러오거나 삭제하는 기능, 관리 기능 이렇게 나눠지고요. 추가적으로 3차원으로 모델링된 물체, 형상을 2D로 도면화하는 기능과 그리고 시뮬레이션과 또는 물성치 값들, 길이나 최적, 물성치, 질량 같은 것들을 해석해주는 요소 해석 기능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CAD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보통 이 정도의 기능들이 기본적인 기능들이 있죠. 그래서 스케일이라고 하면 형상을 확대하거나 축소해주는 기능을 이야기하고요. 이동은 형상을 전체나 또는 일부분을 이동시키는 기능. 로테이션, 회전은 형상을 회전시키는 시계 방향이나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기능. 그리고 줌은 확대 축소, 스케일하고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스케일은 형상 자체가 움직이는 것이고 줌은 내가 보는 시점이 움직이는 것이죠. 도면에 보이는 부분을 확대 축소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프리미티브라고 하는 개념이 중요한데요. 그래픽의 기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차원 프리미티브를 설명드리는 게 조금 더 용이하겠습니다. 직육면체의 부품에 구멍이 뚫려 있는 이 부품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얘는 직육면체 하나와 원통 하나로 나눠 볼 수가 있죠. 직육면체의 이 원통만큼을 빼게 되면 위의 부품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번 부품이라고 하면 이 1번 부품의 프리미티브는 이 직육면체 하나와 원 실린더, 원통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프리미트의 기본 개념이고요. 작성된 그래픽의 최소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차원 프리미티브는 원추와 원통 그리고 원뿔 등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2차원 프리미티브는 점과 직선, 원 또는 원호까지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차원 프리미티브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이렇게 4개를 주어주면 점은 2차원 프리미티브이기 때문에 해당되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용어들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도형을 그리는 방법, 도형의 작성이라고 하는데 한 번씩 보겠습니다. 점을 작성하는 방법. 커서 제어 방법이죠. 마우스로 클릭하면 점이 생기는 임의의 점을 제어하는 방법이고요. 키보드로 좌표계를 적어주면 거기에 점이 생기는 그런 방법, 또는 이미 그어져 있는 선에 끝점이라고 하면 엔드점, 여길 얘기하는 거고요. 중간점이라고 하면 미드점, 센터, 그리고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방법, 또는 두 선의 교차점으로 점을 그리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요. 다음 직선의 작성 방법입니다. 두 점을 연결해서 두 점을 찍어주면 컴퓨터가 여기를 그어주는 그런 방법, 또는 길이와 각도, 지금 그어진 빨간색 길이와 그리고 임의의 각도를 주어주면 거기에 선이 생기겠죠. 이러한 선이 생기겠죠. 그러한 방법. 한 점에서 수평이라고 하면 이렇게 수평선이 그려지는 거죠.
수직이라고 하면 이렇게 수직선이 그려지는 방법이죠. 또 일정한 간격의 평생이 아니고 평행선입니다. 네, 오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한 간격의 평행선을 그어 정의하는 방법. 이게 자주 나옵니다. 오프셋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파란색 선을 기준으로 오프셋을 명령을 준 다음에 5mm만큼 띄운다 라고 하면 이 오토캐드 할 때도 명령어 5, 대문자 5를 주어서 오프셋을 하죠. 여기에서 5mm 띄워져 있는 곳에 평행선을 그어서 선을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선이 이미 존재하고 있어야겠죠. 그렇죠? 기준선을 기준으로 5mm 띄운 것. 그리고 다시 명령어 5를 줘서 5mm를 다시 또 띄우고 계속해서 이렇게 선을 생성시킬 수 있죠. 이러한 방법이 옵셋이라고 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옵셋이라고 하는 명령어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직선을 나타내는 방법 중에 한 점에서 곡선의 접선을 지정하는 방법. 이 점이 있고요. 곡선이라고 하면 이 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의 접선으로 이렇게 접하게 직선을 작성하는 방법. 또는 두 곡선의 접선. 두 곡선이랑 원 두 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있는 접선에 이렇게 지정하는 방법. 또는 두 곡선의 최단 거리를 연결하는 방법. 접선에서 접선까지 또는 여기 점에서 여기 점까지가 여기선 최단 거리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원호라고 하면 세 점을 지나는 방법이면 이렇게 세 점이 있고 이 세 점을 이렇게 지나면 원호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시작점과 중심점과 각도, 중심점이 여기 있고요. 센터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점과 중심점과 각도라고 하면 여기에서 각도를 더 준 값이죠. 이 세타 값. 그래서 거기까지의 거리. 이렇게 하면 빨간색인 원호가 나오는 것이죠. 시작점과 중간점, 중심점이죠. 그리고 각도를 주면 여기 원호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작점, 중심점, 끝점은 시작점과 중심점과 끝점을 주면 시작과 중심, 여기 있는 이 원호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시작점과 중심점과 현의 길이라고 하면 우리가 원호를 이렇게 봤을 때 원호 세타라고 각도가 지어 있는 원호. 그래서 빨간색 부분의 이 부채 부분이 원호죠. 현이라고 하면 이 점과 이 끝점을 직선으로 이은 것을 현이라고 합니다. 현. 그렇게 본다면 시작점과 중심점과 현의 길이로 원호를 지정할 수도 있는 것이죠. 세 개의 정보로 원호를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원의 작성 방법이 제일 중요하죠. 기출문제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작성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 점을 지정하는 방법. 한 점을 중심점을 주고 그리고 반지름값, R값을 주는 것이죠. 그러면 원이 그려지죠. 중심과 반지름값, R값이 정해지면 원이 그려집니다. 또는 D값, 지름값을 주어주면 원이 정해집니다. 보통 CAD에서 서클, C 명령을 줄 때 많이 사용하죠. 또는 두 점 지정, 원호의 양 끝점을 연결해주는 원. 그래서 시작점과 끝점이 있으면 이렇게 원이 연결되는 것이죠. 조금 찌그러졌는데요. 지름은 이 시작점과 끝점이 바로 지름이 되면서 이 지름값을 갖는 원이 그려지게 됩니다. 다음 세 점 지정, 세 개의 점을
두게 되면 여기를 통과하는 원이 그려지게 되는 것이죠. 또 여기 중요합니다. 두 개의 접선과 반지름 TTR이라고 하는데 TTR이라고 하죠. 빨간색 접선과 빨간색 접선이 이렇게 있고요. 이 접선을 지나는 원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접선을 이렇게 지나는 원. 다시 그려볼까요? 여기 있는 빨간색 점의 접선과 여기 있는 빨간색 점의 접선을 지나는, 조금 찌그러졌는데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반지름 값을 주면 이 접선과 여기 접선과 반지름을 주게 되면 원이 그려집니다. 또는 여기 반지름 값을 주지 않고 접선을 3개를 만들어 주는 것이죠. 접선을 3개를 만들어 주면 원이 그려집니다. 얘를 TTT, 세 접선을 지나는 원. 원을 그리는 방법은, CAD에서 원을 그리는 방법은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이 5가지를 꼭 암기해 두시고요. 네, 한 점 지정하는 방법, 2점 지정하는 방법, 그리고 3점 지정하는 방법. 점은 3개까지 지정해서 원을 그릴 수가 있고, 그리고 접선은 2개의 접선을 주냐 또는 3개의 접선을 주냐, 그 차이가 있죠. 2개의 접선과 반지름을 주냐 또는 3개의 접선을 주냐에 따라서 원을 그리는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또 타원의 작성 방법도 이렇게 축과 편심에 의한 방법 또는 두 중심과 두 축, 그리고 아이소메트릭 상태라고 하는 용어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곡선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수학적으로 곡선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른 그런 특징들을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추 곡선입니다. 원추라고 하면 원뿔을 원추라고 하죠. 이렇게 생긴 원뿔을 원추라고 하는데, 이 원추를 어느 경사 각도로 절단하느냐에 따라서 곡선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자르게 되면 여기는 원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일정한 높이에서 절단한 것을 원, 그리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자르게 되면 타원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타원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을 지나게 되면 이렇게 돼서 포물선을 만들 수가 있죠. 포물선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Z축 방향으로 거의 세워서 절단하게 되면 쌍곡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쌍곡선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추 곡선에서는 이 4가지 곡선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문제 내기가 용이하겠죠. 다음 중 원추 곡선으로 얻어낼 수 없는 곡선은, 이렇게 해서 그런 유형의 문제가 출제될 수 있겠죠. 다음은 퍼거슨 곡선 또는 허밋 곡선 또는 헤르밋 곡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퍼거슨 곡선과 헤르밋 곡선은 양끝점이 중요하죠. 양끝점의 위치 벡터와 접선 벡터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3차 매개변수 식으로 곡선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양끝점이 일단 있고요. 그리고 접선이라고 하는 이렇게 선이 있죠. 접선이라고 하면 곡면에 접하는 선이죠. 그래서 이렇게 접해서 만들어지는, 이 선에 접해서 만들어지는, 부드럽게 곡면이 이어지는 이런 곡선을 퍼거슨 곡선, 헤르밋 곡선, 허밋 곡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치 벡터, 이 점을 위치를 결정해주는 위치 벡터와 그리고 접선 벡터, 이 접선의 벡터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포인트는 위치 벡터와 접선 벡터, 그리고 양끝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곡선이 있다라고 하면 일단 양끝점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끝점에서의 접선이 있겠죠. 끝점에서 접선이 있고 이렇게 접선이 있을 겁니다. 곡면하고 접하는 점. 그리고 여기도 접선이 생기죠. 이곳도 이렇게 접선이 생깁니다.
그래서 접선과 위치 벡터 그리고 양끝점 이 세 개가 필요한 곡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곡선의 표현이 간단한 게 가장 큰 특징이죠. 그리고 주어진 벡터만 이 벡터만 변경해서 곡면의 좌표 변환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이 중간부 이런 부분의 형태를 예측하기 어려워서 내가 완벽하게 곡선을 생각해서 그리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곡면 품질이 낮은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스플라인 곡선입니다. 그래서 각 점을 통과하면서 부드럽게 연결된 곡선을 이야기하는데요. 곡선은 점이 먼저 찍혀집니다. 점이 이렇게 직선으로 이어질 수가 있죠. 이러한 각 점을 통과하면서 부드럽게 직선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 각 점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되는 곡선을 스플라인 곡선이라고 합니다. 마치 운형자라고 하는 그 곡선자가 있죠. 그걸로 각 점을 진하게 만들어 놓은 그러한 특징이 있죠. 스플라인 곡선은 3차다항식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3차 다항식을 사용하고 이런 다항식으로 사용된 곡선식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곡률이 비교적 연속적입니다. 곡률 간격이 연속적이고 항상 조정점이라고 하는 이 점들을 통과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플라인 곡선은 데이터 값이 다소 정확하고 그리고 양이 많을 때, 곡선의 양이 많을 때 곡선을 표현하기가 용이하므로 양이 많을 때 사용됩니다. 그 다음은 베지어 곡선입니다. 베지어 곡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베지어 곡선은 기출문제에 항상 출제되는 내용 중 하나죠. 그래서 조정점이라는 걸 이용합니다. 베지어 곡선은. 그래서 곡선을 근사화한다고 하죠. 그래서 부드럽게 연결시키는 곡선입니다. 이렇게 시작점과 끝점이 있고 조정점이라고 하는 점을 주는 것이죠. 그럼 얘를 연결을 이렇게 해봤을 때 이 안에 들어올 수 있게 곡선이 생성되는데 근사화를 시켜서 여기와 여기를 연결시켜주는 여기 중심을 기준으로 이렇게 근사 그리고 여기 중간을 해서 이렇게 해서 가장 이 각 접선을 지나는 이렇게 그려지는 것이죠. 이러한 곡선이 부드럽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곡선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시작점과 끝점 그리고 조정점이라고 하는 이 검은 점 이동에 의해서 다양하게 형상을 제어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지어 곡선의 특징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곡선은 양끝점을 반드시 통과하죠. 이 양끝점을 반드시 통과하죠. 그리고 이 곡선은 만들어진 다각형의 내측에만 존재한다. 정점으로 만들어진 다각형의 안쪽에만 존재할 수가 있죠. 그리고 한 개의 조정점의 변화가 곡선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이 조정점이 여기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이 다각형이 찌그러지게 되는 것이니까 결국에는 안쪽에 있는 곡선의 형상도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n개의 정점에 의해서 생성된 곡선은 n-1차 곡선이다. 만약에 3개의 정점에 의해서 생성이 됐다 그러면 2차 곡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각형의 꼭지점 순서를 반대로 해도 대칭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베지어 곡선의 특징도 반드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은 같은 내용이고요. 다음은 비스플라인 곡선입니다. 여기 파란색으로 슬러시가 없죠. 슬러시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스플라인 곡선입니다. 우리가 스플라인 곡선이라고 하면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각 점을 통과하는 곡선이죠. 각 점을 부드럽게 통과하는 곡선이 바로 스플라인 곡선이었는데
비스플라인 곡선은 각 점의 관계를 근사하게 지난다는 용어를 씁니다. 각 점의 관계라고 하면 이렇게 직선적인 관계가 있죠. 이 관계를 근사하게 지난다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접선으로 지나면 이렇게 지나는 것이죠. 이렇게 지나는 겁니다. 점을 5개를 그려봐야겠네요. 이렇게 하면 각 점에 관계가 있는데 꼭지점을 지나는 것이 아니고 이 관계에 접선을 지나게 되면 이렇게 접선 지나고 그 다음 접선 지나고 그 다음 접선 지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스플라인 곡선은 검은색과 이렇게 같은데 스플라인 곡선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이를 비스플라인 곡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스플라인 곡선은 베지어의 앞자를 따져 베지어 곡선의 조작성과 스플라인 곡선의 연결성을 합한 기능이 매우 우수한 곡선입니다. 그래서 비스플라인 곡선은 차수, 오더라고 하는 차수와 조정점, 그리고 매듭값, 노트라고 하는 매듭값, 이 관계가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용어를 꼭 알아두시고요. 조작성이 편이한 게 이제 국소 변형에서 나타납니다. 한 개의 조정점이 움직여도 몇 개의 곡선 세그먼트만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이 조정점이 여기로 움직여도 전체 곡선 중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이 부분의 곡선만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전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국소 변형이 일어난다. 전체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스플라인 곡선은 주기적 비스플라인 곡선과 비주기적 비스플라인 곡선 두 가지 종류가 있고요. 특징 등도 한 번씩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넙스 곡선입니다. 가장 진보된 형태의 곡선 방식이고요. Non-Uniform Rational Bispline 이렇게 해서 앞자를 따서 넙스라고 하죠. 조정점들의 가중치라는 것을 입력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넙스 곡선은 거진 모든 곡선을 표현할 수 있게 되고요. 베지어 곡선과 또는 뭐 스플라인, 비스플라인 또는 원축 곡선까지 표현할 수가 있고 양 매듭 간 노트, 매듭점 간의 간격이 일정하지 않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곡선은 이제 2차원적인 것이고요. 이제 3차원, 곡선을 3차원으로 옮겨서 사용하는 것이 이제 곡면이죠. 그래서 퍼거슨 곡선을 곡면으로 사용하면 퍼거슨 곡면, 그리고 베지어 곡선을 곡면으로 사용하면 베지어 곡면. 그래서 여러 가지 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곡면에 대한 내용들도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곡면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스키닝, 블레링, 스위핑, 리프팅, 디더링, 그리고 아래 더 내려서 트위킹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 번씩 꼭 읽어보시고 그림을 주어주고 어떤 것이냐라는 그런 특징들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모델링 방법에 따른 곡면의 작성은 회전 곡면은 회전축을 중심으로 회전시켜 만든 곡면을 이야기하죠. 빨간색 중심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생긴 곡면이 있다 라고 하면 이렇게 회전체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병 모양의 이런 회전체가 만들어지는 걸 회전곡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윕이라고 하는 것, 단면의 형상이 계속 변화하면서 만들어지는 곡면 생성 방법이죠. 우리가 스윕을 하면 아래는 네모난 모양이고 위에는 동그란 모양이에요. 얘를 이렇게 올려서 네모나게 시작했는데 끝은 동그랗게 되는 그러한 스윕 곡면이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